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저희는 지금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아주 두꺼운 책,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네. 이 괴벨스 조제프 괴벨스 요제프라고 해야 되는군요. 예, 요제프 괴벨스의 생애를 저희가 조금 생애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요. 워낙 이제 좀 평가가 안 좋은 인물이라 뭔가 그 사람의 하여튼 삶을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아직은 히틀러를 만나지 못한 젊은 시절이었죠. 젊은 시절을 이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 30대 안 됐죠? 네. 네. 우리 1편에서 그 안카라는 아주 부유청 여성을 사귀고 있다고 했는데 네. 결국 서로 안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잡아두고 싶어가지고 약혼을 제안했는데 당연히 거절을 당했죠. 거절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설마 소문 냅니까? 아니죠. 아니, 소문나는 게 임신시켜요? 아니 그리고 이거 너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뭔가 내가 지위가 하락한다고 느끼고 뭔가 안 좋을 때는 항상 자기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고 유서까지 쓰고 이런 좀 찌질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결국 그와 무관하게 안카는 부유한 변호사와 결혼해서 괴벨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설마 유대인은 아니었죠? 네, 유대인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안카가 나중에 결국 헤어지고 이제 결혼 생활이 좀 불행하게 정리되고 몰락하게 돼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출세한 괴벨스를 찾아오거든요. 나중에. 네, 그래서 괴벨스가 일자리 잡지사 뭐 이런 자리를 하나 일자리를 소개는 시켜줘요, 연결은 해줘요. 그래도 참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일자리는 챙겨주죠. 자,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에 당시 유행했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오스발트 슈팽글러의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읽고 지금은 정신이 사라지고 물질이 득세하는 산업과 문명의 시대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 문화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이제 생성하고 소멸하고 이런 것들 책을 읽으면서 자, 그렇게 한다면 문화는 항상 해서 바뀌기 때문에 오로지 지배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강한 문화인 것이고 뭔가 정의의 문화가 나중에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후의 심판하듯이 정의가 모든 것을 심판해라.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구나. 문화라는 게 항상 만들어지고 아주 융성해졌다가 쇠퇴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든 지금의 융성하는 것들이 지배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보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법칙 이런 것들하고 무관하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생각들, 최후의 심판이 와서 모든 것들이 정의가 가려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사람은. 갈수록 이제 자기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독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적인 사고하고는 이제 결별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결국 가족이 계속해서 학업을 해라고 성원을 해주니까 결국 박사학위는 이제 받기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석사학위만 받아도 충분히 이제 대학 졸업 시험을 쳐가지고 취직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은 아니야, 나는 박사가 필요해. 그래야지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할 거야. 이 사람이 나중에 박사를 결국 독일의 낭만주의 극작가 연구한 걸로 박사를 받아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항상 자기 자신을 박사님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서명을 하잖아요. 사인할 때 항상 닥터 G, 닥터 개겠죠. 개벨스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박사라는 호칭에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나치에는 뭐 박사도 없으니까. 네네. 나치에 뭐 사람들 보면 뭐 히틀러도 그랬잖아요. 뭐 결국 그림 좀 그리던 정말 뭐 아마추어 화가 지망생이었고 네. 괴링은 집안이 좀 좋았습니다만 뭐 그것도 맨날 마약이나 하고 허랑방탕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뭐 히물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뭐 정말 그 지적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히틀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네, 완전히 브레인이자 자기의 어떤 자기도 뭔가 말하고 싶은데 표현되지 못하는 문장을 괴벨스가 딱 찾아내 주는 거죠. 괴벨스의 말 들으니까 그래,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라는 게 이제 히틀러의 심정이거든요. 괴벨스가 너무 좋은 거죠. 네. 자기 진짜 혀같이 이제 굴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박사 논문을 제출하고 이제 박사를 학위를 취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뭐 학위를 취득하니까 자기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그냥 뭐 1박 2일로 막 술을 막 그냥
엉망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하고 취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온 가족이 다 출동한 거예요. 역에 기차역에 다 출동을 한 거죠. 마중을 하고 딱 집에 도착하니까 집을 온통 꽃으로 치장을 해놓은 거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괴벨스 박사님 이래 된 거죠. 참 부모는 이제 박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탄탄대로가 열리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때가 1921년 괴벨스 나이 이제 서양식 나이로 24세겠죠. 네. 이제 박사도 받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유 얘가 참 공부한다고 우리도 힘들었지만 이제 괴벨스가 잘 되겠지. 근데 당시에 1921년에 사회를 나오는 초년생들은 마치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 직장을 취직하려는 사람하고 똑같은 위기였던 거죠. 네. 전쟁이 졌지 않습니까? 실업자들이 우글우글하죠. 그리고 이제 가난, 빈곤, 뭐 이건 뭐 독일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배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물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주의라는 것들이 지금 내 손에 안 들어오니까 더 이제 물질주의를 경멸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에이 돈이란 거는 들어온 거야.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독일 혼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의 영혼, 독일의 정신 이런 식으로 서로 생각하고 그때도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독일의 새로운 혼은 부패한 수도 베를린이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남쪽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까. 남쪽에서. 그 사실 히틀러가 부상한 곳이 바로 남쪽 바이에른 지방 뮌헨이잖아요. 네. 바로 남쪽에서 독일의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죠. 결국 뭐 따지고 보자면. 결국 남쪽에서 쫙 올라와가지고 이제 결국 베를린을 다 장악한 거거든요. 나치 운동이라는 게. 자, 결국 일종의 신문사 문화부에 시간 이제 견습 사안으로 들어갔는데 정규직 전환할 기대를 했지만 결국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결국, 대대로 취직이 안 되는 거죠. 이곳저곳 문을 열어도. 그 와중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 LG 양키와 사귀게 되거든요. 네. 여인은 항상 있어요, 항상 보면. 근데 이 LG 양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유태인 피가 섞였다고 말을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사귀는 애인 LG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근처 드레스덴, 우리 나중에 이제 드레스덴 폭격으로 유명하죠. 2차 세계대전. 그 드레스덴 은행의 어떤 지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행원으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생활이 보니까, 아침 5시 반에 기차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라이트에서 쾰른으로 가야 돼요. 새벽 5시 반에. 그리고 이제 저녁에 8시경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빡빡하죠, 그죠? 네. 거기에다가 문제는 봉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뭐, 이게 너무 힘들고 하니까 바로 쾰른 직장 근처에 집을 하나 방을 얻었는데, 월급이 워낙 적으니까 집에서 돈을 안 보내주면 빵도 제대로 못 먹는 정도. 집세 내고 빵도 제대로 못 먹는 정도죠. 네. 자, 이 와중에, 자기는 박사인데, 이런 대접을 받나, 이 생각이 들고, 또 은행원이 보니까 이 은행원들이 너무나 비도덕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주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주식 정보가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차를 타고 아니면 전신이라든지 정보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자, 지금 예를 들어 은행의 주식 가격이 100마르크다. 근데 지금 이제 200마르크다. 그러면 그 정보를 먼저 아는 애들이 다른 직원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그 은행 주식 갖고 있어? 내 120에 사줄게. 해가지고 산 다음에 자기는 이제 정보를 먼저 시간차 한 몇 분 더 먼저 알았다는 이유로 그 돈을 뽑아먹고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비도덕적이냐. 그러면서 이제 진짜 괴벨스는 결국 그 은행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 악마 같은 놈들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비도덕적이고. 그죠? 이런 비생산적이고 아주 기생충적인 자본. 그 정보 먼저 하는 이유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제 아주 부정적인 이제 은행이랄까. 정권, 금융자본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 움직이는 게 누구지? 유대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와중에 바로 프랑스하고 벨기에 군대가 독일이 보상금을 안 준다고 라인강을 건너와가지고 바로 그 루르 지방을 점령해 버렸어요. 루르 지방에 석탄 자원이 많고 하니까 공장도 많고 하니까 네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중앙정부에서는 야 파업해. 그런데 함부로 협조하지 말고 공무원도 일하지 말고 협조하지 마. 다 파업하라고 하지 마. 그러면 살림살이 더 나빠지잖아요. 당장 사람들은. 중앙정부가 뭐 빵도 안 갖다 주면서 파업하라고 하니까 당장 뭐 다 먹고 살 게 없어지고. 그 전체적으로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이 와중에
독일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서서히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죠. 남부 쪽에서 네. 히틀러가 지도자주의를 주창하는 거예요. 지도자주의. 지도자주의. 네. 민주주의, 의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네. 민족이나 조직은 지도자 개인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게 지도자주의예요. 히틀러는 이제 그런 딱 이제 이야기를 하면 시작하는 거죠. 네. 지금 그 당시가 독일이 1차 세계 대전으로 독일 황실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독일 황제가 옆 나라로 망명을 떠났고, 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했단 말이죠. 당시 독일 우파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되게 경멸했단 말이죠. 그리고 바이마르 뭐 공화국을 안 부르고 바이마르 체계 아주 우습게 경멸했단 말이죠. 네네. 자, 그런데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미넨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시도를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막 독일 사회가 지금 이런 외세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단계가 된 거죠. 힘없는 정부 그리고 힘 있는 리더를 원하는 네. 그거 막 이해가 되네요. 본래 이게 파시즘이 생겨날 때가 네. 자, 우리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이 안 좋은 상황을 뭘로 돌파할 것이냐? 네. 우리 과거로 돌아가자. 우리 민족은 위대했다. 그리고 위대했을 때 누가 있었냐? 지도자가 있었다. 왕이 있었다. 프리드리히 대왕이 있었다. 비스마르크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 나 히틀러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시즘이 만들어진 걸 보면 본래 이 파시즘 만들어진 게 프랑스 혁명 때 우리가 나타난 게 결국 우리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런 게 나타난 거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신이 더 이상 왕권 실수들, 신이 왕을 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우리 인간끼리 서로 사회가 계약을 해가지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우리가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어갖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쭉 오다 보니까 이제 반동에 부딪히는 거죠. 이성을 너무 강조하고 계몽을 강조하니까 인간의 감정이랄까 힘 이런 걸 강조하는 프랑스에서 생의 철학, 독일도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 이성적인 이런 것들로 사회를 설명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회가 지금 강자들 있잖아요.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 진화론 있죠. 다 지금 지배하고 지배받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미개, 야만, 문명의 단계를 이렇게 계화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그 발전한 민족이 지배하는 건 당연한 이런 것들이 결부된 게 이제 사실 파시즘이거든요. 파시즘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에 아주 반대되는 생각들이에요. 그게 사실 재미있는 게 우리 정신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네. 프로이드. 그것도 사실 이 독일에서 나온 거잖아요. 프로이드, 이 정신분석학도 낭만주의거든요. 낭만주의예요. 인간의 이성이 결정한다고 안 보잖아요. 인간의 뭔지 알 수 없는 근원적인 어떤 무의식의 힘이 인간을 결정한다고 보잖아요. 그게 사실 낭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성주의, 계몽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티테제로서 파시즘도 나오고 정신분석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 중요한 거죠. 지금 너가 지금 찌질한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 너의 조상을 봐라. 너의 민족을 봐라. 너희들은 힘이 있어. 너희들은 피가 달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그렇지만 나를 믿으면 너는 된다. 이 딱 비슷해요. 사회 종교하고. 너 자신은 넌 아무것도 못하지만 넌 나를 믿으면 너는 이제 선택받았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아무리 나를 믿기만 하면 뭐 선택받다 하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럴 때 뭔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바로 이제 유대인이 필요한 거죠. 너희들은 위대해. 너희들은 우월해. 그러면서 이런 희생양들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시즘 같은 경우가 사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수천만이 죽고 다쳤지 않습니까? 네. 그 옛날 전쟁은 그래도 어쨌든 뭐 대포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칼싸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19세기만 해도 그 대포가 있긴 하지만 또 서로 백병전하고 했는데 1차 세계대전 진짜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폭탄이 오고 정말 이러니까 정말 총상을 입고 이 장에 입은 사람이 많이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네. 그 생각해 보세요. 다들 깜짝 놀라는 거죠. 너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1차 세계대전에서 국제연맹을 만들려던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그 윌슨 대통령이 왜 이제 국제연맹을 만들려면 여러 이유도 있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그 남북전쟁을 해서 상위 군인들이 돌아왔잖아요. 그 네.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쟁에서 저렇게 사람이 다쳐가지고. 근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독일 전역에, 독일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아픈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그 버트란트 러셀도 그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 정말 상위 군인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저 아저씨는 왜 저래요? 전쟁에 나가서 저래 됐단다. 그러고 나서 이제 러셀이 나중에 반전운동, 반핵운동 열심히 하는 게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전쟁의 그 충격들이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저희도 한 번도 그런 전쟁이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해 군인들을 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요? 예전에 그 베트남 다녀오신 네네. 분들 아, 그때 봤어요. 뭐 많이 계셨죠. 동네 이렇게 요즘 진짜 좀 보기가 어려운데 네. 예전에는 이렇게 목발 짚고 다니시는 분들 네. 뭐 또 그분들이 이제 또 마음의 상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동네 슈퍼에 슈퍼 앞에 옛날에 이제 요만한 뭐 무슨 저 그 상 같은 거 하나 네. 갖다 놓으시고 네. 거기서 이제 술을 많이 드셨잖아요. 네. 아, 술 먹고 항상 그 깽판 치는 아저씨들은 네.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신체가 이렇게 뭐 어디 좀 많이 훼손 뭐 네, 절대 그렇죠. 신체 훼손이 됐으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때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이제 아무리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도 이 감정이 더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저렇게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폭력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더 우월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또 방향으로 이게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결국 인간의 이성이 몰락하게 된 거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또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이성이 가지고 결국 한계가 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식인 엘리트의 힘이 떨어지고 말 그대로 대중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대중. 대중이라고 할까. 이 매스라고 하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지식인 신뢰를 못 한다 이거죠. 지식인들이 되게 똑똑하고 그 지식인들 말 듣고 우리가 그런 전문가의 말 듣고 하면 우리 좋은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엉망진창이네. 네.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유럽 사회를 그래도 지탱해 왔던 왕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럽 왕실들은 다 혼사로 엮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왕실, 독일 왕실, 영국 왕실 다 사촌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깨졌단 말이에요. 독일 왕실 몰락했죠. 러시아 왕실 다 몰락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래도 네트워크 단순하게 정치 경쟁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왕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었잖아요. 나름 네. 큰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이제는 오로지 군사력과 경제력, 돈과 무기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패전국의 사람들은 국민들은 더 뭔가 강렬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고 이러려면 뭔가가 필요해. 그리고 뭔가 뭉쳐야 된다. 그리고 이 뭔가 우리의 추락한 자존감 이거를 끌어내줄 영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싶습니다. 저 이런 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시민 사회끼리 부딪혔어, 힘과 힘. 그럼 내가 좀 힘내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건 나라 대 나라고 약간 네. 내가 약한 나라에 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뭉치자. 우리 다 뭉치자. 막 이렇게 더 이 목소리를 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 지금 말씀대로 그 뭉치자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뭉칠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중심이 있어야 되니까 그 중심이 누구냐 한 개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개인이 결국 뭐냐면 신을 대신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이 없다는 거예요. 시민? 그 부르주아 지배자로서의 시민이 있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국민, 민중으로서의 시민은 없다는 거예요. 시민적 자각을 하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살아왔다는 교회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기 우리가 313년 기독교 공인된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가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몇 년입니까? 2000년 가까이가 교회의 어떤 영향권에서 사람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신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 스스로 개인으로 생각하는 시티즌들은 몇 명이 안 됐다. 그건 지식인 일부. 그리고 부르주아 그죠? 뭐 그 정도 뭐가 있냐 이거죠. 말 그대로 대중으로서의 어떤 민족 구성원들이랄까 그 국민들은 자각한 국민들이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또 다른 신을 원한다는 거죠.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신을 대체할 어떤 영웅을 원하고 그러니까 그가 누구이든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나면 다 따라간다는 거죠. 비스마르크가 나타날 땐 비스마르크를 따라가고 히틀러가 나타나면 히틀러를 따라가고 이런 거 아니었느냐 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것은 뭐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문화권들은 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문화권보다 그 사람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리스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연속이잖아요. 변화의 연속이고. 자, 이런 것들에서 사람은 질서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질서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학문을 하고 그리고 어떻든 법칙을 찾고 패턴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패턴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나는 이런 상황 되면 이렇게 행동하더라. 이걸 알아가지고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행동 안 해야지. 네네. 끊임없이 그런 지점이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그냥 유동적인 흐름에 나를 맡겨보자.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한번 그래. 변화야 와라. 그냥 나 한번 같이 한번 즐겨보지. 한번 뭐가 될지 한번 가보지. 이런 게 있는데 네. 문화 공부하시는 분에 따르면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불확실성을 아주 회피하는 문화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회피한다는 건 뭐냐면 불안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문화권이 강하대요. 종교 성향이 강한 쪽은 네.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불안 지수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찾는다는 거죠. 불안하고 불확실성, 이 사회의 변동에 싫어하기 때문에 신을 찾아가고 안정과 질서를 찾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게 낫다고 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을 감수하려는 문화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안 지수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독일이 흔히 말하는 성문법의 원조들이잖아요. 법이랄 때 모든 규정을 하나하나 전부 하나씩 모든 거를 다 만들어 놓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대비를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영국 지금도 성문헌법 없잖아요. 법안 같은 거 잘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냥 상황에 맞추면 거기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때 우리의 지혜를 모아내자. 우리는 법으로 모든 걸 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국은 사실상 우리가 최종 심판이 어디냐? 의회란 말이에요. 의회. 영국 의회. 그 영국 의회가 그때의 어떤 시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 결집이 영국 의회고 그 판단을 존중한다. 근데 그 판단은 항상 잠정적이다. 의회가 또 바뀌면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게 거죠. 민족 DNA인가요? 인정. 근데 이제 지리적 여건도 좀 예, 있겠죠. 그 나라가 일단 영국은 섬나라니까 네. 항상 바다는 바뀌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네. 하기도 하고 또 거기를 그 변화에 바다를 뚫고 나가지 않으면 나라 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네. 그 변화를 뭐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뭔가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독일은요? 또 이제 대륙이 한가운데 있으니까 네. 변하지 않는 것이 이제 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하나 바뀌면 이제 큰 변고로 이어지니까 네. 아, 이건 뭐 잘 지키기만 하면 되니 뭐 이런 그렇죠. 지리적 특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이제 영국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국은 1215년 우리 마그나 카르타 할 때부터 네. 왕에 대항하는 귀족들 그리고 그런 문화들이 계속 존재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구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견제하는 것들이 좀 발달해 왔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영국이라는 문화 자체가 잉글랜드가 있다가 연합왕국이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연합왕국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 연합왕국을 구성할 때의 특징들이 근본적으로 뭔가 하나의 어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인정해 주면서 계속 조정해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너무 무수하게 많이 쪼개져 있을 때 있잖아요. 영방국가로. 네. 그 쪼개진 나라를 19세기에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우리가 문화적 중심을 만들고 정체성을 만들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자.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표준, 단일, 기준 이런 것들에 좀 더 그걸 원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그 독일 통일을 만드는 프로이센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소작인들 있잖아요. 네. 소작인들이 완전 농노는 아니지만 농노적 성향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가 있으면 융크라는 지주 귀족이 있으면 그 융크가 소작인들을 거의 다 이제 하나의 결정하는 문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작인들은 그 융크에 의해서 좌우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항상 사람들이 집중하는 문화 있잖아요. 누군가가 지배와 피지배에 익숙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뭐 여러 가지 지금 지리적 조건들 그리고 당시 농업의 어떤 형태들 뭐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되기도 하고 뭐 문화적인 어떤 특징들, 정치 문화적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불확실성을 감수하느냐 마느냐. 근데 파시즘이 등장할 때는 이제 불확실성이 워낙 이제 커지니까 네. 사람들이 다 그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싶어 하고 매일 뭐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네네. 이럴 때 뭔가 거짓말로도 좋으니까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이런 거를 사람들은 원하는 거죠. 괴벨스도 엄청 원했겠죠. 맞습니다. 네. 괴벨스야말로 국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이제 이 물질주의로 자기 고생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박사까지 받았는데 결국 이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인문계 박사인데 내가 취직이 없으니까 저 무슨 IT 회사 가서 갑자기 내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 뭡니까 코딩을 해라고 하니까 내가 완전히 너무 힘든데 뚜껑이 열렸네. 예,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죠. 너는 바보냐 이것도 못하냐 그 박사하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모욕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겠죠. 네. 나는 모욕받을 사람이 아닌데 자, 그러면서 이제 괴벨스도 구원자를 찾고 싶은 거죠. 참 그 박사 논문에서도 괴벨스 박사 논문은 잃어버린 신을 대체할 우리는 무엇을 찾고 싶다 이런 게 나와요. 계속해서 뭔가 강력한 천재를 갈망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 연결된 것 같은데 네. 네. 결국 뭐 은행에서는 몇 달 안 다니다가 해고 당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차마 말을 못하고 이제 저 쾰른에 가서 실업자 대열에 합류하는 거죠. 실업자 신세로 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언론사에 지원 편지를 보내거든요. 내가 네. 그때 박사니까 글 쓸 수 있다. 근데 다 이제 뭐 아웃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자기를 그 거절했던 언론사 있잖아요. 네. 그 본인이 이제 결국 다 폐간시키고 오. 나중에 예, 권력 잡고 예, 기분 좋아하죠.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유방과 항우했을 때 그 대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아라는 사람이 요즘 치면 일종의 경찰서 형사 과장 정도 되는데 왜 유방이 여러 가지 지금 좀도둑의 두목인데 왜 유방을 잡아들이지 않느냐? 근데 소아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유방 같은 사람은 간인일세, 간사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원칙이 있고 단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람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다. 네. 이 사람을 너무 몰아버리면 이 사람이 시장에서 적당히 돈 좀 도둑질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못 벌게 해주면 이 사람이 궁지에 몰아버리면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좀 쉴 공간을 줘야 된다. 이 사람을 돈벌이를 못하게 하고 이 사람을 그냥 원리 원칙대로 법으로 적행해서 감방에 이어버리면 이 사람은 앞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래서 그것을 적당히 풀어줘야지 오히려 이 우리 동네가 잘 돌아가는 법이네. 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괴벨스가 사실 지금 보면 그때 상황에서 나는 무지무지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정말 신이 나에게 내 몸에 특별한 사인을 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런 모욕을 당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것을 과연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네.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낭떠러지까지 이제 몰렸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을 글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글로 자기 자신을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일기를 쓴 건가요? 일기도 쓰고 막 여러 가지 막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그 글과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변명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변명이요.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타락한 세상에 이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나가요. 타락한 세상에.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인격이나 내가 용기가 부족하고 내 개성에 이런 걸 안 하고 타락한 세상 때문에 나는 지금 성공 못 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 들어와서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 위험해지잖아요. 그럼 다 자기는 자기 삶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 주관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세상이 좋으면 잘 살고 세상이 못 살면 못 살고 그럼 자기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세계로 접근할 길이 없다. 세계 탓이야. 세계가 책임져야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지금 약간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세상, 우리 사회도 약간 좀 네.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다음에 또 그 한 게 자기가 그래서 이제 장애가 있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발달하니까 나는 항상 따돌림을 받고 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이제 사람 전체를 다 정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의도는 자기가 이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막 글을 쓰려고 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 이런 의도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제가 유종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학평론 하시는 선생님이. 앙드레지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쓰려고 하잖아요. 글을 네. 쓴다든지. 그럼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덕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기의 뭔가를 쓰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거든요. 포장하려고 하면 그건 누구나 하나만 한 말이 되잖아요. 누구나 함직한 말. 자기의 개성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글은 어떤 글이냐. 자기가 감추고 싶은 뭔가를 드러내는 글이 좋은 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글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낼 글이 좋은 글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렇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역사에 남는 글은 그런 글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글이 좋은 문학이 되고 좋은 글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용기다. 근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남이 봐도 욕하지 않을 말들, 남이 봐도 뭐 욕 들어먹지 않을 정도로만 쓰고 진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숨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 네. 정프로님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네. 그런 분들이 참 또 많습니다. 네. 우리가 뭐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뻔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여러분의 혀도 속이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의 혀는 이미 1kg 커피를 원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 뭐 눈치 봐가면서 그 유명한 무슨 그런 커피 같은 거 드시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죠. 그게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가 보죠.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의 혀에 솔직할 때입니다. 네. 여러분의 혀가 뭘 원하는지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좋다. 그 네. 커피 한번 갖다 놓고 이 커피 한번 옆에 놓으시고 1kg 커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네. 눈을 감고 드셨을 때 가장 맛있는 커피, 여러분의 혀와 코가 가장 원하는 커피, 그 커피가 바로 1kg 커피입니다. 네. 자,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시면 편하게 네.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정프로님 항상 눈 감고 계시죠? 왜 아직도 뭐 댓글에 그런 댓글이 달려요? 어떤 거죠? 우리 정프로님 왜 안경 끼냐? 자, 항상 블라인드 테스트죠. 그죠? 음식만 보려고 끼신 음식 겁니다. 맛도 보고, 과연 이 이야기가 맞는 얘기인가 늘 눈 감고. 네. 괜히 제가 눈에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늘 눈 감고 테스트를 합니다. 네. 여러분도 항상 의심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감각을 모두 믿지 마시고. 그렇죠. 눈 감고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뭐 사실 그럴만 합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데도 그 독일에서 그 당시 박사학위가 뭐 인구에 진짜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불구하고 약혼녀 그 여학교 선생하고 약혼을 했다고 나오죠. 약혼녀하고 네. 부모의 의존에 살아야 되니까 자기 신세가 얼마나 좀 한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하는데 문제는 돈으로 하여튼 결국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돈에서 세상의 모든 악이 나온다. 돈을 혐오한다. 자, 돈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계속 관념이 들기 시작하고 또 은행에서 일할 때 이제 그 안 좋은 걸 많이 받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니까 대부분 다 유태인이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신문사 출판사에 원서를 냈는데 다 자기를 떨어뜨렸는데 다 유대인들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쪽하고 계속 관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 사람이 결국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이게 결국은 유대인들이 자본 그걸 강하기 위해서 뭐 막심도 만든 거 아닐까. 국제주의 하는 게 결국은 금융자본은 한 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국제적이 돼야지 이제 금융자본 힘이 강해지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결국 생각하고 서구가 몰락하는데 지금 몰락하는 추세지만 유대인을 제거하면 우리는 물질 문명을 제거하니까 물질주의를 제거하니까 우리는 정신을 다시 일으켜서 서구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막 뭐라고 할까 논리적 비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와중에 히틀러의 재판이 1924년부터 열리거든요. 히틀러가 이제 그 전에 바로 쿠데타를 기도했던 거죠. 네. 자기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우리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우리의 정권을 태우겠다 했다가 결국은 다 잡혀갔죠. 네. 자, 그런데 이 재판이 열리면서 이제 히틀러는 완전히 이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 재판 와중에 또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그 나의 투쟁이라는 책 보면 이제 뭐
그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뭐 구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감옥에 있을 때 독일 지정학에 아주 유명한 하우스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우스호프가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고 썼다 여러 설이 있는데 어떻든 히틀러의 뭐 저작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글을 작업을 하게 되고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나치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괴벨스를 좀 도와주던 친구가 이제 나치당 일을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를 따라가지고 나치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젊은이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괴벨스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그래 지금 이 바이마르 공화국 마음에 안 드니까 늙은이들은 옛날 황제가 다스리는 방식으로 지금 현실을 개선하자는 축이 한 부류가 있고 아니 우리 모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젊은이 두 부류가 있는데 나는 젊은이가 좋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도 젊지만. 그래서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베를린보다는 미넨으로 가야 한다. 베를린은 옛날 왕당파들이고 미넨은 이제 히틀러의 나치당. 새로운 젊은 피들이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마르에서 열린 민족주의 지도자 전당대에 참석하게 되거든요. 친구가 네. 돈을 줘가지고. 네. 거기 가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런 느낌을 가진 거죠. 아.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소외되었고 따돌림 당하고 내가 지금 부모와 약혼녀에 도움받아가지고 나 비참하게 기생충 살아가는데 이 전당대에 오니까 갑자기 이 내가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모든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갑자기 전쟁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 희열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히틀러가 이제 1924년 12월에 석방이 되고 그다음에 바로 두 달 뒤에 나치 활동이 다시 합법화되거든요. 바로 이제 입당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본격적으로 나치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죠. 네. 입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나치가 관련해서 책을 내지 않습니까? 뭐 기간지 비슷하게 민족의 자유, 국가사회주의 이런 책을 내는데 이제 편집위원으로 참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이 사람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무도 지식인이 없잖아요. 인텔리가 없는데 이 사람은 아주 그래도 자기 논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논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도자론 아까 말씀드린 히틀러의 지도자론을 뒷받침한 논술을 만드는 거죠. 지도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는 대중의 자비에 의존한다. 대중의 자비. 대중이 자비를 베풀어줘야 된다 이거죠.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는 살아남으려면 항상 그리고 되풀이해서 천박한 대중의 본능에 아부해야 된다. 그는 그날을 위해서 일할 뿐 시대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그의 활동은 당을 위한 것이지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일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만에 찬 유권자들에게 버림받는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의 성과만을 쫓으면서 민족을 타락으로 몰고 간다. 지금의 이 정치인들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 그는 어떤 사람인가. 돈과 사업을 지배하는 세력에게 삽시간에 확실하게 종속된다. 우리 이제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돈 준 사람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네. 요즘 뭐 그런 맨날 예전부터 지금 사건 나오지만 그놈의 돈을 맨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하면 항상 모자라고 네. 주면 감사하고 무슨 일 도와드릴까요? 여기도 그랬다는 거죠. 민주주의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면 돈과 사업을 지배하는 세력에게 확실하게 종속된다. 그는 그 세력들의 힘으로 선출되며 그래서 그는 스스로 정권 그래서와 자본의 용병으로 타락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 지도자는 타락한 대중에게 아부해야 되고 아니면 그 힘 있는 금권 세력들에게 종속되는 용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히틀러라는 영웅적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책에 보니까 네. 책 그 사장 맞죠? 네. 이 남자는 누구인가? 반은 평민이고 반은 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느꼈다는 거잖아요. 반인 반신이에요? 네. 그 나중에 괴벨스가 히틀러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쫙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죠. 평민에서 신이 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에 상병에 불과했던 사람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반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히틀러를 이제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히틀러가 자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히틀러는 또 머리가 되게 노예한 사람이에요. 괴벨스가 필요하지만 괴벨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성향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또 부르주아들이 자기 편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부르주아들의 편을 들을 때
또 괴벨스를 억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괴벨스는 자기 신념이 히틀러에게 또 굴절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괴벨스는 아니야, 우리 히틀러님은 뭔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뭔가 심오한 계산이 있어. 나중에 결국 다 그것이 옳은 진리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 히틀러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의 깊은 생각이 있다라고 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히틀러는 좋은데 히틀러 주변에 나쁜 놈들이 있어. 그래서 히틀러 주변에 나쁜 놈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다 그렇잖아요. 여야 예를 들면 대통령은 괜찮은데 대통령 주변에 핵심 관계자들이 문제야. 그 인간들이 모든 정치를 다 말아먹고 있어. 요렇게 대통령이 분리하는 거죠. 문고리.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당에도 그런 거죠. 핵심이 있는데 네, 네. 아니 그 사람이 돈을 받아먹어서 뭘 받았다. 그 주변에 측근들이 돈 받아먹는데 왜 그 사람을 공격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상 아니 이 사람은 괜찮아 이거죠. 대통령과 우리 지도자는 다 괜찮아. 근데 주변이 문제야. 근데 히틀러는 그걸 즐겨요 사실은. 즐긴다고요? 즐기죠. 그래야 자기한테 직접 공격이 안 하잖아요. 자기를 직접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의 신성성이 있어야 되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항상 약점 있는 부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히틀러는 게링이라는 사람을 2인자로 뒀거든요. 네. 게링이 이제 후계자로 뒀죠. 게링이 공군 원수인데 아주 무능해요. 우리 사람 만나면 마약 중독이에요. 마약 중독. 마약 중독이에요. 근데도 게링한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또 괴벨스 같은 경우도 여자 문제 엄청나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요. 네. 여배우 여직원들 너무 많이 건드린다. 옛날에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괴벨스가 유대인 사장들이 우리 독일 처녀 여직원들을 건드린다. 이렇게 욕했던 인간이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괴벨스에게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줘요. 그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괴벨스 집에 가서 이틀간 같이 괴벨스 집에서 친구들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너희들이 무슨 말 해도 나한테는 괴벨스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로 가지고 혼 안 내.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스스로 자기를 정당하는 논리도 되지만 또 네. 절대 권력자가 절대 권력을 가지려면 그런 흠 있는 부하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는 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나는 사소한 일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나 바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볼 시간 없어요. 그런 것은 알아서 하세요. 그건 뭐 당에서 권력 투쟁 난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뭐 나는 민생이나 이런 게 집중해야지. 나는 정치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결국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정치 지도자는 초연해 보이려고 노력하거든요. 이미지를 주려고. 나는 사실은 자기 권력을 어떻게든 갖고 싶은 건데 나는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만 24시간 생각해도 모자란 사람이에요. 나한테 계속 뭐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묻는 사람이 그 사상이 의심스럽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항상 그런 식으로 수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부조리, 이런 불법적인 일, 이런 부당한 일 우리 총통각하가 이걸 알기만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환상을 주는 거예요. 총통각하가 지금 몰라서 그렇다. 이내 장비. 우리 총통각하 이거 알면 바로 해결해 줄 텐데. 그런데 모르는 게 죄인데, 그죠? 아니 그렇죠. 네, 그건 무능력한 거지 뭐. 무능력한 만약에 거죠. 그때 파악 못 하고 있었다면. 네. 요즘 이제 그런 얘기 통하는데 그때나 막 그랬었는 모양이죠. 근데 이건 항상 그래요. 스탈린도 그랬고 뭐 예를 들어 북한 김일성 다 뭐 모든 이제 독재적 권력자들 다 그래요. 항상 내가 알기만 하면 다 해결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 알고 아유 우리 지도자 동지께서 아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래서 항상 흔히 말하는 중간에 일종의 쿠션이 필요한 거예요. 비난을 받아줄. 근데 모든 권력자는 항상 2인자를 필요로 해요. 2인자가 없으면 안 돼요. 2인자가 1인자에게 갈 욕과 비난, 욕바지가 필요하거든요. 오, 욕바지. 욕바지를 해줘야지 자기가 이제 1인자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인자의 권력이 다 줘야 돼요, 조금씩. 만약에 근데, 나 2인자 필요 없어. 내가 다 할래. 그러면 좋을 땐 좋은데 나쁠 때는 1인자가 다 그 모든 파도를 맨몸으로 다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인자를 두지 않으면 네. 어느 권력이든지 오래 갈 수 없어요. 아니 이런 내용은 어디 바이블처럼 적혀 있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뭐 다 한 번씩 나오죠. 아니 그냥 그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 되는 건가? 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꼭 뭐 어디서 책을 봐서 연설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는 괴벨스를 사람들은 또 내치자 너무 강경파다 이럴 때 또 괴벨스가 필요한 게 괴벨스 같은 강경파를 가지고 또 부르주아랄까 당내 우경화된 사람들에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괴벨스가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어. 괴벨스를 만약에 다스릴 수 있는 나밖에 없어, 컨트롤러는. 네.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돈 많이 줘야 돼. 안 그러면 괴벨스가 밖에 나가버려갖고 극단적으로 나가버리면 나도 어떻게, 나 뭘 못해. 괴벨스가 선전선동해갖고 막 사람들 그냥 다 지금 공장, 상점, 회사 다 때려 부수자 이러면 난 못 말려? 그러니까 빨리 돈 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또 활용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질 때 항상 과격파, 강경파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정치인에는 무지개가 돼야 돼요, 정치인은.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색깔이에요,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해야지 나는 모든 거를 다 통합하고 초연하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는 돈 있는 사람한테는 요 위협해가지고 끌어와야 되고 또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봐라 내가 너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괴벨스 이런 사람 다 데리고 있잖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 괴벨스는 이제 물을 만난 물고기 된 거죠. 네. 그래서 1924년 10월부터 1925년 9월 말까지 1년 가까이 189번의 선동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괴벨스가 네, 이때부터 이제 타고난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은 뭐 거의 이틀에 3번 정도 뭐 이틀에 세 번. 네. 예. 그러니까 이 무엇을 노리느냐 소시민들 중산층들 이제 지금 노동자 계급으로 떨어질 것 같은 소시민 그리고 노동자 실업자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네. 개별사가 계속해서 자기가 알잖아요 그 심정을 내가 실업자 해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경험 알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그마한 공장 지배인까지 갔지만 그 고생했던 그 경험들 거기서 지위가 떨어질 때 그 불안함들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귀에 속속 박히는 그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치하고 이제 가장 대립되는 세력들이 생기는 거죠. 바로 공산당. 네. 왜냐하면 노동자 실업자 둘 다 공작 대상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치가 설득해야 될 사람들이 공산당을 지금 현재 그렇죠. 저 선호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꽤 높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또 두 당의 목표가 다 똑같아요. 네. 나치 당이나 공산당의 목표는 뭡니까?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건설하겠습니다거든요. 네. 맞지 않습니까? 공산당 항상 하는 게 무산 계급, 그러니까 다수의 노동자 계급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겠다. 나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 금융 자본가, 그러니까 금권 정치라고요. 그래서 괴벨스는 영국을 금권 정치라고 하죠. 금융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그 금권 정치를 굉장히 정호하는데 바로 이런 거죠. 그런 어떤 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호 네. 이런 게 같단 말이죠 서로가. 네. 그러니까 서로 이게 결국 같은 사람들이 서로 가장 격렬히 정호하잖아요. 아니, 손잡으면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하고 그 팔레스타인 사실 거의 같잖아요. 셈족 햄족 하지만 같은 족인데 왜 가장 격렬하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는 서로 그렇게 정오하진 않아요. 그렇게. 근데 정오하는 거는 있잖아요. 서로가 똑같을 때 서로가 정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뭐 살아가는 행동도 비슷한데 근데 문제는 방향이 다를 때 그럴 때 서로 죽자 살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같아야지 정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방향이 그러니까 같은데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그럴 때는 방향이 같으면 서로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방향이 야 그래 우리 같은 유대교다, 같은 기독교다, 같은 이슬람이라면 우리 뭐 똑같은 일식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다 똑같은데 근데 우리는 알라고, 우리는 여호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래 돼 버리면 이제 완전히 서로 완전히 불구대천에 완전 피와 피를 부르는 사륙전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런 거란 거죠. 서로 같을 때 사랑할 수 있는데 그 방향이 달라지면 같은데 방향이 다르면 서로 불구대천 되듯이 네. 공산당과 나치당도 이런 것인 거죠. 권력 가지고 돈 있고 이런 자들에 대한 정오와 분노를 조장하는 건 맞는데 그 방향이 다른 거죠. 여기는 공산당이 주체가 돼가지고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고 일당 독재가 돼야 되는데 그 공산당의 정체는 국제주의란 말이죠. 만국의 노동자가 된 거라. 히틀러 입장에는 이건 절대 못 받는 거예요. 나치당은. 나치당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민족이거든요. 민족. 근데 이 공산당은 민족의 고유성을 말살하려고 한다.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너희하고 같아도 이건 근본적으로 이거는 서로가
화해 불가능하다, 공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괴벨스는 워낙 과격하니까 프랑스 혁명 때 가장 과격함의 대명사가 로베스피에르였죠. 바로 이제 나치의 로베스피에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숙청을 시작해요. 아니 숙청은 아직 힘이 없으니까. 아.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히틀러의 나의 투쟁 마인캄프를 완전히 성서처럼 받들면서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계속 읽으면서. 그러면서 히틀러의 생각을 딱 이게 결국 나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구나. 히틀러는 나의 구주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히틀러 이 나의 투쟁에 다 드러나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뭐냐? 마르크스주의는 다수 대중만을 생각하는데 네. 전 세계적 이건 유태인 이론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르크스주의가 확산되면 민족성이나 인종의 중요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민족과 인류의 생존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거다. 근데 이 나의 생존, 아니 나의 투쟁에 나오는 이 대목이 자기의 이 생각하고 너무나 일치한다 이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사명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 사람은. 그러면서 좀 다른 부분도 나올 거잖아요. 네. 자기 생각하고. 막 그냥 선택적 침묵? 네, 침묵하고 선택적 무시해버리는 거죠. 어. 그럼 모른 척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러시아 문학하고 러시아의 영원 이런 건 좋아하거든요. 그런 괴벨스가 문학 공부를 네. 했으니까 도스토옙스키 이런 걸 좋아하는데 히틀러는 결국 동부로 우리는 새로운 행군을 해야 된다. 동부로 진격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슬라브 인종을 쓸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 건 좀 동의할 수 없지만 모른 척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괴벨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러시아의 볼셰비즘을 레닌이 만든 거는 겉으로는 마르크스주의인데 실제로는 러시아의 영혼을 계승한다는 거예요. 말만 마르크스주의지 실제로 러시아 민족주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히틀러는 그렇게 안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아닌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히틀러하고 틀리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서 이 괴벨스는 결국은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이제 그걸 지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치즘을. 히틀러를 그냥 100% 지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투쟁을 딱 다 읽고 나서 아까 말했던 그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히틀러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반은 평민이고 반은 신이다. 그는 진정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단지 사도 요한인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을 결국 나중에 이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결국 목이 잘리는 걸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사도 요한이 될 것인가? 이렇게 딱 어쨌든 나의 신이다. 그렇죠. 나의 메시아인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포장을 아주 멋들어지게 하는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갈망하던 히틀러와 1925년 7월달, 11월달 두 차례 만나게 된 거죠. 개인적 시간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히틀러에게 매료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강령이고 사상이고 믿음은 하나도 중요 안 하고 오직 이 사람을 안다는 게 중요하다. 이 사람만이 중요하다. 히틀러가 다다 이거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히틀러의 생각을 무조건 따라가면 된다. 라고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히틀러도 괴벨스를 알아본 거죠. 히틀러도 결국 이 괴벨스가 나의 가장 뛰어난 말 그대로 일종의 나중에 뭐 그리스도하고 그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전파시켜주고 조직화시키는 나의 천병이 될 것이다라고 본 거죠. 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괴벨스를 이제 딱 보고 이제 괴벨스 비를 맞춰주는 거예요. 네. 넌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이러면서 이제 본래 그러니까 괴벨스 같은 사람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식인은 본래 인정의 평가에 약하거든. 누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그 나중에 히틀러가 선물을 해준단 말이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마인캄프 나의 투쟁 딱 그 가죽 장정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탁 글도 써주고 또 뭐 이런 카드를 보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 전해주면 그냥 막 미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 지식인의 병폐는 특히나 이제 지도자겠죠. 자기 보스가 한마디 해주고 내가 너 알고 있어. 너 정말 뛰어나. 이 말 해주면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괴벨스는 이제 완전히 영원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지극한 행복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씁니다. 히틀러를 만나고 나서. 네. 저도 뭐 요즘 그 영혼 가득한 기쁨을 느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우리 정프로님 주위에서 칭찬 많이 하던데. 저를요? 네. 어떤 이유였을까요? 뇌생남이라고. 뇌색. 네. 뇌색뿐만 아니라 네. 혀색. 이상한데 어감이 혀색. 예. 네. 요즘에 이제 제가 오늘도 주문 하나 했습니다. 뭐 했죠? 영주 은하수 사과. 은하수 사과 맛있죠. 네, 4.5kg짜리. 오. 26,900원에 하나 네. 주문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딱 집에 도착하면 바로 이제 먹을 거 한 3-4개 빼놓고 냉장고에 또 딱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놓으면 신선하게 오래 드실 수 있으니까. 아침에 사과는 금보다 네. 낫다고 하잖아요. 아침 아니라 점심 저녁도 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침에만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개씩 드시면 가장 좋은 영주 은하수 사과. 네.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요. 또 사과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간편하게 사과즙 네. 드셔도 되니까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혀생남이 추천하는 혀르가즘. 은하수 사과입니다. 사과입니다. 영주 은하수 사과. 자, 그런데 이제 괴벨스가 아무리 이제 히틀러를 다 좋아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히틀러의 구체적인 뭔가 정치적인 조치가 나오면서 자꾸 실망하게 되는 거죠. 실망해요? 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히틀러는 이탈리아 영국을 우리의 동맹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적 소유를 부정하면서도 영주에 보상하는 것을 맞다고 한다. 정말 히틀러의 이런 생각들이 끔찍하다라고 이제 그 글을 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히틀러가 부르주아층이랄까 낮은 독일의 지배 상류 계층들하고 좀 우호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영주들이 이제 그 귀족 자리에 다 물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상금을 이제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영지랄까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걸 가지고 히틀러가 찬성을 해버린 거예요. 히틀러가 그래 줘도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서민들, 중산층들,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 때 전시공채라는 거 있죠. 전쟁 때 국가가 전쟁을 하기 위한 공채를 발행하잖아요. 근데 그걸 샀는데 그 보상이 거부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상 안 해주고 가장 돈 많은 귀족들은 왜냐면 힘이 있으니까 보상해 준 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히틀러는 그걸 찬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격분해가 서는데 그 히틀러 만났잖아요. 만나갖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나중에 다 정치적인 나름 판단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다 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히틀러님께서는 그럴 리가 분명히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다 뭐가 있지.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구나. 나중에 이 귀족 영주를 다 치기 위한 지금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정치 승리한 거예요. 자, 근데 히틀러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부르주아 계급이랄까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공을 들여가지고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뭡니까 괴벨스가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또 괴벨스한테 그래도 인텔리니까 당의 정강 정책을 작성하러 맡긴 한데 너무 막 과격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좀 안 되니까 야 너무 그렇게 세세하게 쓰지 마라. 좀 두루뭉술하게 써라 이런 식으로도 지시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히틀러는 그렇게 이제 정강 정책을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건 까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히틀러가 좋아하는 건 절대적인 지도자주의잖아요. 그이가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정강정책에 다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지도자가 해도 정강정책이 우선입니다. 법이 우선입니다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강정책을 그렇게 세세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속되면 안 된다 거기에. 예전에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했죠. 헌법을 만들 때 사람들이 헌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헌법은 국가의 뭐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권리 하니까 세세하게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이럴 때 나폴레옹이 한마디 하잖아요. 헌법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라. 애매모호하게.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법이 애매모호해야지 내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렇죠. 해석의 권한은 누가? 내가 한다. 황제가 한다. 지도자가 한다.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 너는 눈치도 없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참 큰일이 또 나버렸습니다. 네. 왜요? 네, 우리 요제프 게벨스. 네. 이제 사실 요제프 게벨스의 가장 중요한 게 또 히틀러와 함께 네, 어떻게 국민들을 정말 선동했는지. 네, 꼭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거를 사실 제가 좀 네.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괴벨스가 히틀러 만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네. 네. 재밌는데. 재미는 있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아하. 괴벨스가 히틀러와 함께 짝짝꿍해갖고 어떻게 네. 독일 국민들을 선동하고 네. 움직였는지 그 이야기를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한번 가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괴벨스와 히틀러가 이 나치라는 아주 미약한 정치적인 결사가 네. 결국은 독일 제국 전체를 다 잡아먹게 되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해서 독일이 그 패전의 상처에서 단기간 내에 그렇게 회복이 되었고 독일 네.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고 근데 그런 야욕들이 결국 어떻게 독일 국민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왔는지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낳은 6 아이들과 부인과 그 일가가 한마디로 끔찍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지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주 또 흥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네, 네. 같습니다. 오늘 한 분량으로 봐선 한 8부작. 까지야 설마. 네. 아니 뭐 알겠습니까? 우리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괴벨스 네. 대중선동의 심리학이라는 책 2부까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네. 워낙 또 책이 또 두껍기도 두꺼웠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예감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지는 3부와 4부를 통해서 네. 여러분 괴벨스 이야기 더 재밌게 흥미롭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우리 지선 씨도 네. 힘들었죠? 아니요,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었잖아요. 네. 그 재밌는 거 참느라고 힘들었죠.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